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가 오늘 옐로우 티어에 진입했습니다. 카운티가 옐로우 티어에 진입하면서 체육관, 영화관, 테마파크, 스테디움 그리고 박물관은 수용 인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식당 구제기금의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LA 한인회가 한인 업주들의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데이브 민 상원 의원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과 호텔에 $10,0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한인 여성 자매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벽돌로 폭행을 당하고 뉴욕에서 길을 걷던 아시아 여성이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등 아시안 증오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LA시 전역에서 살인사건 발생이 작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에 강일한 현 회장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상위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는 성인의 70%가 최소한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백신의 효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국 본부 건물 외곽에서 어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대응 총격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늘 숨졌습니다. 환경보호국이 냉장고와 에어컨 등 냉동기기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급반등 중인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1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5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늘 옐로우 티어에 진입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렌지 티어에서 가장 규제가 완화되는 단계인 옐로우 티어로 진입하면서 피트니스 센터, 카드룸, 와이너리가 실내 수용 인원의 기존의 25%에서 50%로 늘어나게 되고 바의 경우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다저스 스타디움과 같은 야외 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기존 33%에서 67%로 늘어나게 되고 테마파크의 경우 수용 인원이 25%에서 35%로 늘어납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또 이미 수일 전에 레이저텍, 볼핏 혹은 바운스 센터와 같은 실내 아케이드장과 놀이터의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황에서 영업을 허가하고 야외 영업을 하는 바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10시로 국한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내일 비즈니스 영업 확대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공표하고 다음 날인 6일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트리니티 카운티 또한 옐로우 티어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식당 구제기금의 신청이 어제 시작된 가운데 LA 한인회가 한인업주들의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연방중소기업청이 식당과 베이커리, 바 등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 구제기금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의 포털을 오픈하고 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구제기금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의 지원 대상은 식당, 푸드트럭, 푸드스탠드, 푸드카트, 케이터러, 바, 라운지, 베이커리, 브루펍, 브루어리, 와이너리, 인 등의 요식업소들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상이 줄어든 업체들입니다. 특히 그랜트 방식으로 지원받게 되는 기금은 유급병가를 포함한 직원급여, 모기지 원금 및 이자 상환, 렌트비, 공과금, 업소 운영 및 수리, 코로나19 물품 구입, 식자재, 야외자리 설비에 2023년 3월 11일 이전까지 소진할 시에는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요식업체당 최대 1,000만 달러, 업소당 최대 500만 달러의 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타운의 한인 요식업소들의 신청 문의가 LA 한인회에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신청 방법이 어려워 한인회에 도움을 청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신청 작성은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회는 4일부터 한인들을 위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중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닷새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워크인으로 해당 기금 신청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준비 서류로 신청자 아이디, 스케줄 C 또는 1120S를 반드시 포함한 2019년도와 2020년도 2년치 비즈니스 세금 보고 서류, 이메일, 세금 보고 번호 EIN, 비즈니스 은행 어카운트 정보, 비즈니스 은행 온라인 어카운트 정보, 비즈니스 어카운트 최근 3개월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1차 또는 2차 PPP 지원 여부에 따라 금액, 날짜, 대출 번호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은행 구조가 있으신데 온라인 뱅킹을 현재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은행 직원한테 그 온라인 뱅킹을 셋업을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2020년도 세금 보고를 만약에 무슨 이유 때문에 아직 못 하셨으면은 그 CPA한테 Profit and Loss Statement을 달라고 그러셔도 되는데, 해당 기금은 웹사이트 sba.gov를 방문해 Apply Now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자격 조건은 Supplemental Document에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의 카플라 TV를 검색해 한인의 유튜브 채널을 방문한 다음 비디오를 클릭해 제임스 한 회장의 설명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 식당 구제기금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승인되는 점을 감안해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도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 여성 자매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벽돌로 폭행을 당했고 뉴욕에서 길을 걷던 아시안 여성은 망치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일요일 밤 늦은 시간 주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인 여성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흑인 남성이 들어오려 합니다. 여성이 가게에 못 들어오도록 막자 이 남성은 여성을 가게로 끌고 들어와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이어 위에서 몸을 짓누른 뒤 다짜고짜 들고 온 벽돌로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성이 뛰어나와 말리자 남성은 이 여성마저 벽돌로 내리칩니다. 두 여성이 힘을 합쳐 문 밖으로 밀쳐보지만 이 과정에서도 남성은 계속해서 얼굴을 가격합니다. 사투 끝에 흑인 남성을 가게에서 쫓아냈고 주변의 도움으로 상황이 정리됐지만 두 여성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경찰은 50대 흑인 남성을 붙잡아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두 여성의 아들이자 조카라고 밝힌 존 윤 씨가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며 공개됐습니다. 존 윤 씨는 엄마, 이모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모는 머리를 25바늘 이상 꿰맸다면서 치료비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금 사이트에서 모금을 시작한 뒤 하루도 안 돼 목표액 25,000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도 같은 날 저녁 아시아 여성 2명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길을 걷던 타이완계 여성 2명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소리친 뒤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휘둘렸습니다. 망치에 맞은 한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로 보고 흑인 여성의 얼굴을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각종 강력범죄 증가 등으로 LA 한인타운 지역의 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LA시 전역에서 살인사건 발생이 작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살인사건이 92건 발생해 작년 63건 대비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격의 경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1,025건의 사건이 신고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가 증가한 것입니다. 대부민 가주상원 의원이 오늘 가주 내 식당과 숙박업계에 추가로 $10,0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민 의원이 선보인 SB408은 연매출 $500만 이하의 식당과 숙박업소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이어 30일 이상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10,0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408은 오는 6일 상원 재정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에 강일한 현 회장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상임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강일한 상임 회장은 새 임기 동안 코로나로 침체된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상공회의소 내부 결속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4일 열린 45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등록에 강일한 현 회장의 단독 입후보 신청으로 강 회장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45대 LA 한인상의 신임 회장단은 하경철 수석 부회장, 안철홍 부회장, 빅토리아임 부회장으로 꾸려졌으며 이사장 선거는 추후에 별도로 열립니다. 45대 신임 회장단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강일한 회장은 45대 회장으로 상의를 다시 이끌면서 코로나로 침체된 타운 상권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행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서민들을 돕거나 아니면은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많은 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보상이 되고 그래서 좀 많이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결국은 이 코리아타운이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 또한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따라서 코리아타운이라는 정체성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코리아타운, 이 한인타운 사건 살리기에 좀 더 우리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또한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상공회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 조직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나갈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공회의소가 지금 대면 미팅을 못 가진 지가 한 15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가지게 되면 15개월 만에 가지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더 이 상공회의소 내부 결속과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또 인적 구성을 할 것인지 그런 데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난 1년 동안은 공교롭게 팬데믹이 한창 진행된 데다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따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으로 한인 업소들도 위협을 받았고 올림픽 경찰서가 폐지 위기에 몰린 데다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까지 잇따르는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는데 한인 상의가 타운 이슈들을 주도해 나가며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한인 돕기 운동, 또 장학금 사업 등 자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는데 강 회장은 44대에 실시했던 사업을 45대에 잘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주 동포들의 한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를 면제토록 한국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 취임식은 오는 6월이나 7월경에 열릴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8분입니다. 화요일 5시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구간부터 워싱턴 블루버드 10에서 18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605번 놀스 방향 파이어스톤 블루버드에서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번 놀스 방향 다이아몬드바 블루버드 구간부터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 14마일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2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팔가 스트립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9마일에서 17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101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20마일대 서행 시작으로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마일에서 20마일대로 역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주 드라이브 구간부터 포레스트론 드라이브 구간 11에서 13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18번 이스트 방향 템파 애비뉴와 포토렌치 로드 구간 9에서 10마일대로 각각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1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18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해 백신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는 성인의 70%가 최소한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은 1억 4,530만 명. 성인 가운데 56.3%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접종 등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은 40%로 파악됩니다. 미국 내에선 현재 16세 이상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 미 보건당국은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나는 대로 백신 접종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12세에서 15세까지의 임상시험을 완료한 화이자 백신에 한해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하면서 사용 승인이 나면 즉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want American parents to know that if that announcement comes, we are ready to move immediately move to make about 20,000 pharmacy sites across the country ready to vaccinate those adolescents as soon as the FDA grants its okay.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한 1회 이상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보급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 1월 4,000명대까지 치솟았던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현재 6,700명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70% 가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해 일상 복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의 여행이 빈번해지는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12세 이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사는 오는 9월엔 미 식품의약국 FDA에 2살에서 11살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이 12세에서 15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과 일상의 정상화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인데 세계의 백신 수급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접종이 집단 면역을 이룰 마지막 단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미 성인 접종이 대부분 절반을 넘겨 미접종 대상인 이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동 청소년까지 접종 대상에 넣으려는 작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가장 빠른 건 미국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면 FDA에 이어 CDC까지 검토가 끝나 최종 권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I'm hopeful the FDA is going to authorize that in a very short time period. And I think once that gets authorized, I think you'll pick up probably 5 million kids will get immediately vaccinated. 이스라엘도 미국이 허가하는 즉시 청소년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고 유럽의약품청 EMA는 다음 달쯤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국이 먼저 맞힐 백신은 화이자입니다. 다른 제약사보다 관련 연구나 긴급 승인 요청이 앞서섭니다. 지난 3월 화이자는 예방률 100%, 주된 부작용 사례는 성인과 비슷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12세에서 15세 2,26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Definitely a very special opportunity to be able to do something like this because usually I'm just at home doing online school and there's not much I can really do to fight back against the virus.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올가을쯤 청소년 대상 임상 결과를 내놓을 계획인데 두 회사는 생후 6개월부터 11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임상도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집단 면역을 위한 마지막 작업이라는 점 외에도 정상 생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최종 과제 중 하나인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안정한 백신 수급이 더 심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망 위험이 큰 성인을 보호할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치 않은데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낮은 아이들에게 먼저 맞히는 게 윤리적으로 옳겠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미국에서 백신의 효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660여 명으로 올해 1월 중순에 약 3,400명에서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약 넉 달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00여 명으로 집계되며 5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사태 뒤 이 수치가 가장 높았던 지난 1월 8일에 25만 1,000여 명과 견주면 역시 5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에선 3월 하순부터 하루 신규 감염자가 7만에서 8만 명 선으로 올라가며 재확산 조짐을 보여 보건당국자들이 긴장하기도 했지만 4월 중순 이후로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65세 이상 인구의 82.8%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맞았고 69.7%는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퀴니피엑 대학의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미국인의 27%는 여전히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35세 미만에서는 이 비율이 35%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지로 떠올랐다 회복 중인 미시간주에서도 어느 때보다 많은 젊은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과 주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해 많은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방안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전 세계가 공유하겠다는 것인데 당장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식재산권이 면제된 대표적 약물인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세계적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1년 결핵치료제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상황이 다릅니다. 단순 복제학과 달리 백신 제조 방법이 훨씬 까다롭고 방법이 공개돼도 실제 똑같은 효능의 백신을 만들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허에는 그렇게 또 자세하게 또 기술을 하지 않아요. 실험자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글로 쓰여져 있는 거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어요. 백신 재료도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 백신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각종 세포주가 없으면 제조 방법이 공개돼도 백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제약사가 세포주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생산 세포주부터 해서 머티리얼, 그러니까 바이러스 벡터 자체 그런 것들을 공급을 받고 그 퀄리파이된 머티리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 회사의 입장에서 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백신을 만든다고 해도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데도 추가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가 생산량을 늘려 전 세계 공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제조 방법이 공개되면 각국이 백신 제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미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YTN 사이언스 추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눈에 가신 당내 서열 3위 리즈 체니 의원총회 의장의 행보에 부글부글 공화당이 끓고 있습니다. 당내 지도부 자리에서 몰아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는 팍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 진행자가 트럼프에 대한 체니의 탄핵 찬성으로 공화당이 그와 지도부직을 함께하는 데 불만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체니가 탄핵에 어떻게 투표했는지에 관심이 없고 그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나는 그가 당의 메시지를 이행할 총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한 우려를 동료들한테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내년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모두 하나가 돼 일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당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카시는 당 지도부가 서로 공격하는 대신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최선책이 뭔지에 더욱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카시의 언급은 체니 의원의 의원총회 의장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앞서 체니 의원은 전날 지난 대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거세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2020년 부정 대선은 오늘로부터 순사기로 칭해질 것이라는 성명을 내자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순사기라는 표현을 퍼뜨리고 법치를 등지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체니는 지난 1월 의회 폭동 사태 직후 트럼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총회 의장직 퇴진 압박을 받는 등 당내 트럼프 충성파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카시는 이달 말까지 체니 의원을 의원총회 의장직에서 몰아내겠다고 맹세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월시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오늘 북한의 핵 및 인생화학 무기 추구가 국제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월시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 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시 차관보 대행은 본토 방어와 글로벌 안보 분야를 담당합니다. 그는 북한의 이런 능력은 미군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위협이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내 충돌 과정에서 대량 파괴 무기 WMD를 활용할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한미연합군은 화생방 및 핵무기로 오염된 환경에서 작전하는 WMD 관련 비상 상황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에 향상된 CBRN 억제 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염 제거 능력을 높이도록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WMD 프로그램 위협이 지속되고 커짐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의 WMD 야심을 억제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CIA 본부 건물 외곽에서 어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 남성은 연방수사국 요원의 대응 총격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늘 숨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어제 오후 6시경 CIA 본부 건물 밖에서 보안 관련 사건이 벌어졌다며 용의자는 무장한 채 자신의 차를 몰고 와 요원들과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FBI 요원들은 용의자가 투항하도록 협상을 벌였으나 설득에 실패했으며 용의자가 차에서 총기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요원들이 개입했습니다. 용의자는 몇 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이며 대치하다 총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FBI 워싱턴 DC 지부는 트위터를 통해 CIA 본부 외곽 총격 사건 연루자는 병원 이송 뒤 숨졌다며 사건 상황 조사는 면밀히 이뤄질 것이며 모든 관련 현장 증거물이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 시점에 더 제공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용의자가 CIA 정문까지 차를 몰고 갔고 차에 폭탄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가 있었고 이전에도 CIA 본부에 진입하려 했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1993년 1월 25일 버지니아 랭리 CIA 본부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미르 아이말 카시가 총격을 가해 CIA 직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바가 있습니다.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급 반등 중인 미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 시사지 애틀랜틱 주최로 열린 미래 경제 서밋 행사에서 방영된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여러 차례 재정부양 패키지를 집행한 데 더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물적,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시행
진행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풀린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총 5조 3천억 달러를 지출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등 투자 계획에는 4조 달러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옐런 장관은 추가 지출이 미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직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기도 한 옐런 장관의 이런 언급은 미 경제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을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퍼스트독 메이저의 물림 사고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사법감시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 메이저가 백악관에서 2차례나 사람을 문 사고에 대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법감시는 비밀 경호국이 바이든의 가족인 퍼스트독의 백악관 내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며 메이저의 사고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고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사법감시는 또 정보자유법 절차에 따라 이들 사고와 관련한 비밀경호국에 모든 통신 기록을 요청했지만 더디게 진행된 점도 소송 사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톰 피튼 사법감시 대표는 성명에서 대중은 비밀경호국 요원 등이 바이든의 개한테서 다친 사건을 자세히 알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메이저와 챔프가 좋은 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인 저먼 셰퍼드 메이저와 챔프는 바이든의 취임과 함께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는 지난 3월 비밀경호국 요원을 물어 델라웨어로 쫓겨나 조련을 받고 돌아왔지만 지난달 또다시 국립공원관리청 직원을 물어 훈련소로 보내졌습니다. 미국이 냉장고와 에어컨 등 냉동기기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규제에 나섰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이 15년 이내에 HFC, 즉 수소불화탄소 사용을 8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제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HFC는 오존층 파괴의 주 원인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의 사용이 금지된 뒤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프레온가스의 대체품으로 쓰이지만 지구온난화에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이 제시한 대로 HFC를 감축하면 2022년부터 2050년까지 4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생산부문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3년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HFC 사용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고가 철도가 무너져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이 고가 철도 위를 달리는 순간 철도가 그대로 내려앉은 건데 현재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남동부. 고가철도 한가운데가 무너져 도로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고가철도 위를 달리던 지하철도 가운데가 뚝 끊어진 채 끊어진 철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높이 5m의 고가철도를 받치던 지지기둥이 위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순간 끊어지며 철도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23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멕시코 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에 이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잇따라 희생자를 애도하며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현지 언론은 지난 2017년 멕시코시티에 강진이 일어난 이후 고가철도에 균열이 생겼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오늘 1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의 첫 대면인데 양자 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2달 만에 다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회담을 열어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동맹 결속 노력에 힘입어 1년 3개월 만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정의용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 정부의 외교적이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존중하면서 대북 공조 방안과 외교적 입지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동맹 강화 정책에 호응해주면서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한일 관계 또는 기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봐요. 한미일은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수급,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별도로 한일 양자회동이 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정의용 장관은 한미일이 만난 뒤에 한일 외교장관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 확인을 삼가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수장의 첫 회동이 성사된다면 한미일 삼각협력복원을 바라는 이 정부의 중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앞으로 한일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을 맡은 송영길 신임 대표가 당 쇄신을 어떻게 이끌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 대표의 첫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민주당의 외연 확장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의 첫 공개 일정은 예상 가능했던 장소였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큰 절을 올린 뒤 DJ의 실사구시 정신을 본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일정이 이례적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가 발전을 위한 헌신과 이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여를 높이 산다고 평가했습니다. 진보 진영 안에서는 여전히 비판이 더 많은데도 공과 가운데 공에만 중점을 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 미사일 개발 사업들을 선도해서 그나마 우리의 국방력이 튼튼히 되고 공업 입국을 해오신 그 점을 기억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애초 현충원 참배 다음날 가기로 했던 봉화마을과 국립 5.18 민주묘지 일정은 미뤘습니다. 핵심 현안인 부동산과 백신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봉화마을과 5.18 묘지 참배를 6일로 미루고 내일 가장 현안 문제인 백신과 부동산 정책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런 행보를 보면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입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의 길목에 있는 민주당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 방향타를 어느 정도 세운 셈입니다. 대체로 외연 확장은 중도층 공략에 효과가 있긴 하지만 기존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국 민주당 본연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외연을 넓히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친문 표심이 여전히 위력적이었던 만큼 앞으로 송영길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영남권으로 채워진 가운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옛 자유한국당 세력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회기로 대선에서의 확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도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택받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울산이 지역구인 이른바 PK 인사입니다. 김 대표대행이 지명한 추경호 원내수석은 대구가 지역구인 TK. 여기에 강민국 원내대변인까지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영남 색채가 강해졌습니다. 정권을 잡으려면은 오늘의 영남 정당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이고 특히 당원들의 생각은 더 그렇다고 봅니다.
기재부 출신 정책통 추경호 의원의 기용은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예고된 수순이었고 소속 의원 과반이 영남인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영남당의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보고 이 당은 그러면 호남당이라고 할 겁니까? 향후 대선에서 스스로 지역 한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당대표 선거를 앞둔 영남권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남 중진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력한 당권주자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마저 영남권이라는 점은 논란을 부채질하는 요소입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같은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동시에 나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안에서 나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 안배론 속에 수도권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전 대표까지 활동을 시작하면서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꾸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이야기들 하시던데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저는 조금 결이 달랐던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틈새를 비집고 초선 대표론을 등에 업은 김웅 의원이 도전장을 냈지만 치열한 룰다툼이 벌어질 대선판에서 야권 단일 후보 선출까지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따라다닙니다. 지역 확장과 계파 초월, 세대 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결국은 인물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이 없다 보니 국민의힘 스스로 도로 영남당이냐 도로 한국당이냐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80포인트, 0.06% 상승한 34,133.03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지수는 28포인트, 0.67% 내린 4,164.6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61.61포인트, 1.88% 급락한 13,633.5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 경제지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주시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가 다소 인상돼야 할 수 있다고 발언한 영향으로 증시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경기 민감주에 힘입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속속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했던 이동 제재를 완화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20달러 오른 배럴당 65.6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다시 국경을 열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오한다의 소피 그리스피 시장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유럽의 봉쇄 조치 완화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이번 주는 경제 재개 낙관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피스는 여행 제한을 완화한 유럽의 계획은 원유 강세론자들에게 희소식이라며 미국 경제가 정말로 회복되고 있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더해져 이는 유가 상승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지만 시장은 긍정적인 신호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피스는 현재 시장은 인도 상황을 무시하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 재개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유동적이며 이는 계속 유가의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산유량 증산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산유량은 이전 수준과 대체로 같았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는 4월 한 달간 하루 평균 2,527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보다 하루 5만 배럴가량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수지가 또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744억 달러로 전월보다 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월 705억 달러의 종전 최다 적자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쓴 것입니다. 3월 무역 적자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수입은 6.3% 증가한 2,745억 달러로 신기록을 세웠고 수출은 2,000억 달러로 6.6%
0.6%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장난감, 의류, 휴대전화, 가구 등 각종 소비재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5월 4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면서 더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예년 기온대로 낮 기온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6도, 5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0도, 5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6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 보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화씨 6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5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